2024 노벨 문학상 작가 한강의 첫 번째 소설 작품 여수의 사랑 세 번째 녹음입니다. 지금 대구에 계신 어머니 제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당연히 자언이 잠들어 있을 줄 알았던 나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골목의 가등빛이 모로 누워있는 자언의 얼굴을 어슴푸레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에 드러난 자언의 음울한 시선은 방 안 곳곳에 깃들인 혼탁한 어두움을 차례차례 끌어다가 어루만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살쯤 되었을 때 나는 강보에 쌓인 채로 열차 안에서 발견됐대요. 보호자 없이 울고 있는 것을 서울역에서 발견한 여권들이 파출소까지 데려다 주었대요. 자아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내 고향 여수가 아닐지도 몰라요. 다만 그 기차가 여수발 서울행 통일호였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곳이 내 고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라도 여수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쩡 하고 울리곤 했어요. 2살배기 자언은 1년 가까이 보호기간을 떠돌다가 인천에 있는 시립고아원에 들어갔고 곧 입양이 되었으나 5달이 지나도록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틀 만에 고아원에 돌려보내졌다고 했다.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논까지 오갔던 어린 자언의 말이 터진 것은 양 부모에게서 돌아온 지 3달쯤 지난 여름이었는데 자언이 제일 처음 뱉은 한마디는 엄마도 아빠도 아니었다고 했다. 바보라고 곧잘 놀림을 받던 어린 그녀는 어느 날 미끄럼틀에서 어떤 아인가가 등을 미는 바람에 대굴대굴 굴러서 미끄럼 받침대를 지나 흙밭에 고꾸라졌다고 했다. 지켜보던 교사가 달려와 어린 자언의 상처난 무릎을 만지려고 했고 그때 그녀는 두 눈 가득 눈물을 담은 채 분명한 말씨로 너무 아파요 라고 말했던 것이었다. 그 이듬해 자언은 전주의 어느 유복한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2년도 채 못 되어 양아버지가 죽고 그의 회사가 문을 닫자 예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어머니를 따라 충무로 옮겨갔다고 했다. 그 후 오갈 데 없는 식객인 자신을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해준 양어머니와 속초의 외삼촌 댁에는 명절 무렵마다 간단한 선물들을 소포로 붙이곤 할 뿐이라고 했다. 안부전화도 가끔 걸곤 하는데 자신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장거리 통화가 끝나려 할 때마다 언제 한번 오너라 라고 덧붙이는 그분들의 담담한 목소리가 어쩐지 자꾸만 이제 그만 연락하거라 하는 말같이 들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기차간에서 발견된 그 순간부터 이미 자신은 평생토록 떠돌아다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고 말하며 자언은 짐짓 일그러뜨린 입술로 웃어 보였다. 어느 곳 하나 고향이 아니었어요. 모든 도시가 곧 떠나야 할 낯선 곳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길을 잃은 기분이었죠. 여수에 가보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자언은 갑작스럽게 정색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잔뜩 웅크려서 모로 누웠던 몸을 반드시 누이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괴롭지도 않아요. 그것이 그날 밤 그녀가 말한 전부였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을 짓거렸다는 것이 쓸쓸하다는 듯이 자언은 예의 기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불가해하고 고즈넉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어째서 나는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자은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던가. 무엇이 내 몸속에서 잠들어 있던 혈관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며 끌어올리기 시작했던가. 여름 탓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도시의 뒷골목에서 살인과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것만 같은 울컥울컥한 무더위가 한 달도 넘게 계속된 탓이었을지도 모른다. 모처럼 잘 지내고 있던 룸메이트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탓에 차츰 사그러들고 있었던 내 결벽증이 발작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다. 온갖 눈병과 기병이 지하철과 버스 손잡이를 통해 옮겨 다녔다. 나는 내 살갗에 다른 사람의 살이 닿는 게 싫어서 길을 쓰고 새 정거장, 내 정거장의 거리를 걸어 다녔다. 복사열이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위에서도 체감 온도는 50도에 가깝다고 했다. 땀은 이마에서, 목에서, 겨드랑이에서, 사타구니와 종아리와 발가락 하나하나에서까지 흥건하게 흘러내렸고 숨을 헐떡이는 나는 계속해서 걸었다. 퇴근하여 자취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온몸의 피부가 발갛게 부어오르도록 비누칠을 하고 수건으로 문질러대곤 했다. 몸에 땀이 차는 끈적끈적한 느낌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땀샘을 모조리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콜레라가 창궐했다고 했고 나는 버스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이 그 나라에서 돌아온 여행객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곤 했다. 여행객이 아니라면 여행객의 가족일지도 모른다. 여행객의 직장 동료일지도 모른다. 나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병원균들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은의 허술한 생활 태도가 나를 더더욱 괴롭게 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자은이 휴일에 한꺼번에 빨려고 대야에 구겨서 쌓아놓은 옷가지들을 나는 밤중에라도 자청해서 빨아 널어 놓았다. 며칠 동안 열대 우기의 날씨처럼 비가 내리다 말다 하며 후텁지근했던 적이 있었는데 젖은 빨랫감들이 풍기는 냄새를 견디지 못한 나는 그것들을 빨아 말리느라고 한밤중에 때 아닌 연탄 보일러를 떼야 했다. 두 사람이 그날 하룻밤을 꼬박 세면장 바닥에서 지새운 것은 물론이었다. 급기야 나는 모든 사물에서 썩어가는 냄새를 맡기에 이르렀다. 나의 손에 코를 들이대면 내 살이 썩어가고 있었고 책을 펼치면 종이장들이 손가락 끝에 엉기며 부패한 냄새를 풍겼다. 구정물 냄새가 세면장의 수채 구멍을 통해 범람하고 있었다. 수돗물과 나무 주걱과 도마, 심지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밥그릇에서마저 악취가 났다. 나는 자은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조리대 가까이에는 다가오지도 못하게 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고 내 지나친 호의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녀는 차츰 나의 혐오와 공포를 깨달았다. 밖에서 돌아온 자은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문고리를 잡으면 나는 기어코 비눗물로 그것을 닦아내야만 했다. 마치 자은이 모든 병원체의 숙주라도 되는 듯이 나는 그녀의 손이 내 몸에 스치기만 해도 진저리를 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위와 눈병과 콜레라보다도 나를 괴롭혔던 것은 자은에게서 풍겨오기 시작한 여수의 냄새였다. 방금 목욕을 하고 들어온 자은의 젖은 머리털에서 나는 여수 앞바다의 짠물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손에서도 입에서도 여수 선착장에 버려진 상한 생선들의 냄새가 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은의 잠든 얼굴에 그곳 부두의 검붉은 노을이 어리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손을 뻗는 곳에서마다 꿈틀거리는 선창가의 노랫소리, 구슬피 흐느껴 우는 소리, 밤새워 가슴을 앓는 소리들이 뒤섞여 들어왔다.
조그만 체구인 내 어머니가 숨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토해냈던 무시무시한 기침 소리가 자취방의 벽면을 타고 음습한 메아리를 울렸다. 제발 내 몸에 손대지 말아요. 어느 날 밤 싱크대 앞에서 공포에 찌질린 목소리로 내가 그렇게 외쳤을 때 자은은 내 어깨에 얹었던 손을 거두며 뒷걸음질을 쳤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저녁찌개가 끓고 있었고 세면장 가득 밥 뜸드는 다정한 냄새가 자욱히 깔려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자은이 더듬거리며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격한 동작으로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으며 외쳤다. 내 얼굴을 보고 이야기도 하지 말아요. 이를 악물며 나는 분명한 말씨로 덧붙였다. 더러우니까. 자은은 그날 이후 몇 차례 나에게 말을 붙여보려 했으나 잔인하게도 나는 아무 대답도 표정도 없이 뒷모습을 보여버리는 것으로 응수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꺼내려던 첫마디를 더듬으며 되삼켰고 내 정수리 깊숙이 내리꽂히는 듯한 고통스러운 한숨을 몰아쉬곤 했다. 열대야는 계속되었다. 성능이 좋지 않은 선풍기는 회전을 할 때마다 머릿속을 긁는 듯한 마찰음을 냈으며 우리는 속옷바람으로 멀리 떨어져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닦아도 땀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밤새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간간히 더운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않은 채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등을 돌리고 누워 미지근한 장판 바닥을 뒹굴곤 했다. 자언은 눈에 보이게 우울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의 무구한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취방의 공기는 무겁고 혼탁했다. 일찍 퇴근한 두 사람이 말없이 따로따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자면 저교한 방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은의 물고기들 뿐이었다. 투명한 어항 속에서 쉴 새 없이 거품을 뿜으며 맴을 그리는 금붕어들. 50년 만에 서울에 찾아왔다는 잔인한 여름은 그렇게 서서히 우려의 끈적이는 몸뚱이를 짓이기며 지나가고 있었다. 비닐호스로 쏟아붓는 듯한 빗물이 흥건하게 차창을 뒤덮었다. 차창 밖으로는 무수한 나뭇잎새들이 툭툭 부러져 나부꼈다. 번들거리는 감색 비닐 우비와 검정색 장화 차림의 농꾼이 논두렁 위로 몰아치는 비바람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거인의 다리를 온몸으로 밀어내듯이 농꾼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내딛고 있었다. 내 옆자리에 앉았던 안학은 주름진 얼굴 가득 질박하고 순한 작별의 웃음을 지어 보인 후 순천역에서 내렸다. 시시각각 열차는 남쪽으로 향해 달리고 있었다. 이제 여수에 닿으려면 30분도 남지 않았다. 가슴이 조여오고 있었다. 지금껏 나는 내 발로 다시 그곳에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언젠가 우연히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등을 떠밀리듯 어쩔 수 없는 일로 가서 그곳의 하늘과 바다를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어 했던 나였다. 차창 밖으로 자그마한 순천의 폭우가 스쳐 지나갔다. 듬성듬성 붉은빛으로 물든 동산이, 젖은 벌판이, 짙푸른 머리채를 나부끼는 사철나무 숲이 빠른 속도로 흘러갔다. 자은은 저 풍경들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저 멀어져가는 풍경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 애타게 고개를 뒤로 꺾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가지 않을게요 라고 자은은 내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말했었다. 약속할게요. 가지 않을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은은 떠났다.
왔을 때처럼 허술하게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떠났다. 다 말랐는데 세면장 빨랫줄에 널어놓은 흰 양말 한 켤레. 새벽에 머리를 감고 갔는지 세숫대야에 붙어있는 긴 머리카락 여러 가닥. 이를 닦은 뒤 깜빡 잊고 칫솔통에 도로 꽂아 놓았을 노란 칫솔. 필요도 없는데 화장대 서랍에 넣어놓은 동강난 머리핀. 하도 반복하여 가수의 목소리가 한 음조 낮게 늘어지기 시작한 노래 테이프까지 빠뜨리고 갔다. 자은이 봉제 공장을 그만둔 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던 무더위가 입추와 말복을 거치며 급격하게 누그러져 갈 즈음의 어느 날이었다. 내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세면장 문의 자물쇠는 열쇠가 꽂힌 채 열려 있었다. 의아해하며 어두운 세면장에 들어선 순간 내 구둣발에 물컹하게 짓밟히는 것이 있었다. 자은이었다. 소리도 칠 수 없을 만큼 놀란 나는 불을 켜고 자은이 몸을 가까스로 끌어다가 방문 앞 계단턱에 앉혔다. 의식을 잃은 그녀의 늘어진 팔뚝에는 핏자국이 엉켜 있었다. 얼굴에도 긴 치맛단 아래에 드러난 다리 곳곳에도 피멍이 들어 있었다. 공장에서 돌아오던 골목길에서 자은은 맞은편으로부터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던 자전거에 받친 것이었다. 어둠 때문에 그녀는 자전거에 탄 사람의 얼굴 윤곽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아마도 10대였다고 짐작되는 그 사람은 겁에 질린 나머지 자은을 근처 연립주택 앞에 눕혀놓고 달아나 버린 모양이었다. 자은은 자신이 어떻게 의식을 차리고 기어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선 찰나 돌아왔구나 하는 안도했던 기억뿐이며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괜찮다는 자은을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 X선 촬영을 했다. 촬영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복도 철제 의자에 나란히 앉았을 때 그녀는 줄곧 내리깔고 있던 눈길을 들어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자은의 눈길에는 온갖 미움과 질책과 원망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이 아득하게 배어 있어서 어깨를 맞대고 있었지만 마치 불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떨어져 앉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얼마 안 있어 중년의 간호사가 자은을 호명했다. 절름거리는 자은을 부축하여 진찰실에 들어가자 뒷머리를 짧게 치켜 올린 젊은 의사는 라이트박스에 비친 X선 사진을 알루미늄 막대로 무성의하게 짚으며 그녀의 뼈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밤마다 자은은 뜨거운 물수건으로 자신의 다리를 찜질했다. 다박상 때문에 팔에 기력이 없는지 플라스틱 대야에 젖은 수건을 비틀어 짤 때면 팔뚝뿐 아니라 고개와 온 상반신까지 후두둑 몸부림을 치곤 했다. 보다 못한 내가 도우려고 일어설 때마다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라고 완강히 만류하던 자은은 그러나 통증을 참느라고 이를 악물고 있었다. 일주일이 꼬박 지나자 겨우 근육통이 풀리고 걷는 데에 지장이 없게 되었지만 자은은 공장에 다시 나가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도 음악을 틀지 않았고 다녀올게요 인사하며 내가 출근할 때까지 멍한 눈으로 창문을 올려다보며 누워 있었다. 퇴근하여 돌아와서 보면 자은은 내가 나간 동안 밥 한 술도 뜨지 않은 채 어항 앞에 바싹 붙어 앉아 부유하는 물고기들을 향해 무슨 말인가를 중얼이고 있곤 했다. 날은 갔다. 간간히 비가 내렸고 초가을의 햇살은 건조하고 따갑게 도시 위로 내리꽂혔다. 자은의 몸 곳곳에 맺혔던 피멍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느덧 풀려가고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속의 멍울은 더욱 옹골차게 맺혀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발작적인 결벽증은 여름과 함께 수그러들었지만
폭음 끝의 숙취 같은 황폐함이 내 몸과 마음을 기퉁이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려 오고 있었다. 온갖 욕망과 고통과 좌절이 뒤범벅되어 있던 시궁창이 오랫동안 햇빛 아래 방치되어 말라붙은 자리처럼 악취를 풍기는 흙바람이 쉴 새 없이 내 메마른 얼굴을 뒤덮으며 불어대고 있었다. 언젠가 자은이 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나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하루가 끝나면 차라리 모든 것이 함께 끝나기를 바랐다. 날마다 눈에 보이게 무너져가는 자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차라리 고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달포가 흐르고 그 위로 다시 몇 주가 흘러갔을 때였다. 저녁상을 물린 뒤 자은은 엉금엉금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고 방문을 소리 없이 닫고 나와 그릇을 씻던 나는 기어이 물 묻은 접시를 내동댕이 치며 세면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이빨 사이로 주먹을 악물며 신음소리를 막았다. 잠든 줄만 알았던 자은이 힘없는 몸짓으로 문을 열고 나온 것은 그때였다. 멍하게 풀려 있던 그녀의 시선이 한순간 알 수 없는 빛을 머금고 나의 울고 있는 눈과 부딪혔다. 당신 때문이야. 싱크대에 상체를 기대어 주저앉으며 나는 불분명하게 내뱉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푸르게 질린 입술로 떨고 있는 나에게 자은은 슬리퍼도 신지 않은 맨발로 다가왔다. 몇 달 사이에 몰라보게 여인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허공을 딛고 오는 사람처럼 허전거리고 있었다.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싱크대에 기대어 앉으며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30촉 백열 정구의 불빛을 받은 자은의 눈두덩에는 푸르스름한 병색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나는 눈으로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은은 나 내일 떠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어설프게 쌓아놓았던 설거지 그릇들이 쟁그렁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나는 허겁지겁 몸을 일으켜 그것들을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혀끝에 들큰한 맛이 느껴져 수돗물에 입을 헹구자 맑은 피가 섞여 나왔다. 조금 전에 칫솔을 3개 문지른 탓에 상처난 잇몸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째서? 다시 자은의 옆에 주저앉으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째서요? 그 몸으로 어딜 간단 말이에요? 무거운 침묵이 자은과 나 사이에 가로놓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거머 잡았다. 들리지 않는 소리로 입만 달싹이며 되뇌었다. 날 용서해줘요. 몸소리 쳐지는 한기가 내 어깨와 목덜미를 억세게 물어뜯고 있었다.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모든 벌레가 울음을 멈추고 모든 꽃과 나무들이 생장을 멈춘 것 같았다. 정적이 모든 산이 몸을 웅크리고 모든 하늘과 땅이 물러나 앉은 것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입속에 들큰하게 고이는 핏물을 조금씩 목구멍으로 넘기며 나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자은의 잠긴 목소리가 나직하게 세면장의 타일 벽과 바닥에 울리기 시작한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침묵을 견딜 수 없다고 무슨 말이든 소리치고 울부짖어 버리고 싶다고 느낀 찰나였다. 여수 앞바다의 해안을 따라 한없이 동쪽으로 가면 소재라는 이름의 시골 마을이 있어요. 아마 정선 씨는 못 가봤을 거예요. 나도 타고 가던 버스가 고장나는 바람에 우연히 내리게 된 후락한 마을이었으니까요. 자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잦아들어 있었다.
그때가 저녁 무렵이었는데 완만한 뒷산 능선에는 해가 지고 있었고 그 뒤로 새 깃털 같은 구름이 노랗게 번쩍이고 있었어요. 그 풍경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대신 마을길을 따라 올라가 봤지요. 길 여기저기에 소들이 쟁반만한 똥을 갈겨 놓은 진짜 시골이었어요. 뒷짐진 손으로 염소를 끌고 다니는 백발 성성한 노인도 보고 하얗고 누런 머리 수건을 동치고 탈곡하는 아낙네들, 그 옆에서 이를 거드는 상고머리 소년들도 보고 그렇게 한없이 올라가니까 논이 끝나는 곳에 착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무덤 몇 개가 비석도 없이 길가에 돋아 있었어요. 더 올라가면 캄캄해질 것 같고 해서 그쯤에서 내려가 보려고 돌아섰지요. 마을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둥그런 만과 다도의 섬들이 파란 바다를 둘러싼 모양이 꼭 간절한 푸른 실 하나하나를 촘촘히 엮어 놓은 것 같이 잔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냥 아름답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을 앞 버려진 부두에는 누더기 같은 천막이며 더러운 판자떼기들이 뒹굴고 검푸른 물결은 갯벌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가 밀려가고 염소 울음소리, 새소리, 바람, 두엄 냄새, 일하는 아낙네들,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낯익은 것이 없었는데도 마치 내가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품속에 돌아와 있는 것 같았어요. 기쁘면서도 초조하고 어쩐지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으로 언덕바지 마을을 내려와 바다를 끼고 한없이 걸었어요. 시시각각 바다는 저물어 가고 아스라이 보이는 여수항에 빨갛고 노란 불빛들이 켜지고 마침내 건너편 섬에도 하나둘 불이 밝혀졌어요. 울음을 참느라고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은은 자신의 이야기에 취한 듯 두 눈 가득 넘칠 듯한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다. 바로 거기가 내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나한테는 모든 것이 낯선 곳이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가깝고 먼 모든 산과 바다가 내 고향하고 살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기뻐서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죽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걸 그때 난 처음 알았어요. 별게 아니었어요. 저 정다운 하늘, 바람, 땅, 물과 섞이면 그만이었어요. 이 거추장스러운 몸만 벗으면 나는 더 이상 외로울 필요가 없겠지요. 더 이상 나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내 외로운 운명이 그렇게 찬란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큰 소리로 그 기쁨을 외치고 싶었는지, 난 그때 갯바닥을 뒹굴면서 마구 몸에 상처를 냈어요. 더운 피를 흘려 갯벌에 섰고 싶었어요. 나를 낳은 땅의 흙이 내 상처난 혈관 속으로 스며들어 오게 하고 싶었어요. 세면장 타일 벽 너머의 보이지 않는 먼 곳을 응시한 채 자은은 길고 습기찬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열차가 여천역을 지났을 때 비바람은 바야흐로 절정에 이르러 모든 나무들을 뿌리 뽑을 듯이 몰아치고 있었다. 선로 양편을 둘러싼 쥐푸른 사철나무 숲 위로 하늘은 눈부신 벼락과 함께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순천과 여천에서 상당수의 승객이 빠져나간 뒤여서 객실의 좌석들은 3분의 2도 넘게 비어 있었고 복도에는 비닐 주머니와 빈 맥주병들이 함부로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제 하차를 준비해야 했다.
나는 선반에서 가방을 내려 물병과 내복약 한 첩을 꺼냈다. 물을 머금은 뒤 고개를 뒤로 젖혔다. 객실 천장에 올려다보며 몇 정의 알약과 가루약을 한 번에 털어 넣었다. 역하고 쓴 약들이 메마른 식도를 타고 빈 내장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내 거짓말 같은 젊음이, 스스로 기쁨을 저버렸던 저 모든 나날이 아득하게 천장 위로 멀어지고 있었다. 여수. 그 앞바다는 아직도 검푸른 파도를 세우며 선착장의 철선들을 향해 민물져 오르고 있을 것인가. 나 살던 여인숙 골목의 밤은 부두끝 선술집의 노랫소리는 아직도 통곡처럼 자지러지고 있을 것인가. 입술에 묻은 가루약을 닦다 말고 문득 나는 움츠려드는 손바닥을 눈앞에 펼쳤다. 더러운 손이었다. 손을 씻고 싶었다. 구역질이 치밀었다. 여태껏 삼켜온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싶었다. 벌겋게 열이 오를 때까지 나는 두 손바닥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동생 미선의 따스한 손바닥, 내가 뿌리쳐버린 손바닥의 온기가 내 불붙는 듯한 머릿속을 헤집었다. 언니 같이 가. 아, 아버지. 잘 뛰지 못하는 미선의 손을 냅다 뿌리치고 달아나던 나는 그 아이의 혓짧은 외침이 부두 아래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를 들었다. 뒤돌아 보았을 때 미선의 조막손과 조그만 머리통은 거품을 뿜으며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있는 힘껏 달렸으나 얼마 못 가 붙잡혔다. 술에 젖은 아버지의 가슴을 밀어내기 위해 나는 안간힘을 썼다. 아버지의 역한 숨결이 내 이마에 눈에 뜨겁게 끼얹어졌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다. 부두 시멘트 바닥이 급경사로 기울었다. 미선이를 집어던진 아버지는 이번에는 반항하는 나를 목에 감아 안은 것이다. 짙푸른 물살 속으로 머리부터 곤두박질 쳤다. 눈과 입과 코로 정신없이 들이닥치는 짠물, 짠물.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젖은 시멘트 바닥 위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까마득히 높은 하늘 위에서 뭉클뭉클 피어오르는 흰 정나눈 덩어리들이었다. 나를 둥그렇게 둘러싼 사람들의 입에서 살았다, 살았다 하는 낮은 탄성들이 돌림 노래처럼 퍼져 나갔다. 방금 짠물과 음식을 토해 엉망이 된 윗옷자락에 손바닥을 비비며 누운 채로 나는 빠개질 듯한 고개를 쳐들었다. 죽으려면 혼자 죽을 것이지 어쩐다고 죄 없는 어린 것들을. 자줏빛 꽃무늬 몸빼를 걸친 안악이 검게 그을려 번들거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맞은편에 서 있던 다른 안악이 짐짓 큰 소리로 장단을 맞추었다. 제 어매가 살아서 이 징한꼴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잉. 멀리 떨어져 있던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울려온 곳은 그때였다. 저것 혼자서 살아난 것이 정말로 다행인 일인가 모르겠네. 이 열차는 종착역인 여수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열차 교환 관계로 예정보다 5분가량 연착되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기 먹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차장의 목소리는 남도의 곰살궂은 억양을 타고 한산한 객실 의자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귀에 익은 억양은 한순간 가장 먼저 나에게 실감으로 다가온 여수의 인상이었다. 어제 오후 병원을 나서서 지하철에 올랐던 나는 언젠가 자은이 지갑을 잃어버렸던 그 번잡한 역에서 1호선으로 바꾸어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평일 오후인데도 서울역 대합실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몹시 붐비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35분발 통이로 여수까지 한 장이오. 매포구에서 내가 더듬대며 행선지와 시간을 말했을 때 말쑥한 제모를 쓴 30대 중반의 영무원은 잘 듣지 못했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가 싶어 내가 머뭇거리자 영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디라고요? 라고 되물었고 그 물음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울부짖듯이 그에게 여수라고 외쳤던 것이다. 열차표와 함께 거스름돈으로 밀려 나온 몇 장의 천원권과 동전들을 서둘러 바지 호주머니에 구겨 넣은 뒤 나는 도망치듯 휘황한 대합실을 빠져나왔다. 역 광장 가장자리에 일렬로 늘어선 공중전화 박스 중 한 곳의 유림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꺼번에 백동전 2개를 집어넣고 가장 먼저 기억나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친구가 3년 가까이 시간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무실이었는데 전화를 받은 중년의 여교사는 나의 친구가 퇴근한 지 오래라고 했다. 이번에는 집으로 전화를 하자 친구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친구의 전화번호를 누르자 단정한 목소리의 자동 응답이 흘러나왔다. 삐 소리가 울리면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금속음이 울렸고 나는 망설이다가 이내 재발신 단추를 눌렀다. 선배의 집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후배는 출장 중이라고 했다. 모두가 통화 중이었고 모두가 자리를 비웠고 모두가 바빴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유림문을 열고 나왔을 때 황량한 역 광장에는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수많은 역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저마다 지친 얼굴로 택시를 잡기 위해 떠나는 버스를 잡아 타기 위해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남아있지 않았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한두 방울 가문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하철역을 향해 나는 걷기 시작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불 꺼진 자취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역군에 들어서자마자 전동차는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을 남기고 떠났다. 퇴근 무렵이었고 하루의 일을 마친 사람들이 시시각각 안전선을 따라 모여들고 있었다. 서울로는 어둡고 깊었다. 기다리는 이들의 얼굴은 마치 똑같은 주영틀에서 빚어져 나온 것 마냥 천편일률적인 외로움과 피로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마침내 오래 기다렸던 전동차가 라이트를 밝히며 천천히 승강장으로 들어왔을 때 저마다의 눈에서 어슴푸레하게 빛났다가 이내 쓰러지는 무감각한 희망들을 나는 보았다. 가지 말아요. 자은이 떠나기 전날 밤 이가 부딪히도록 차가운 세면장 바닥에 웅크려 앉아 나는 자은의 앙상한 팔을 부담고 애원했었다. 처음에는 안 돼요 라고 또렷이 대답했던 자은은 가지 말아요. 가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떨고 있는 나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끌어다 안았다. 앓고 있는 어린아이를 안타까이 달래듯이 그녀는 대답했다. 그래요. 가지 않을게요.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등진 어린 어머니의 아련한 품속처럼 수만의 물고기 비늘들이 떠올라 빛나는 것 같던 봄날의 여수 앞바다처럼 자은의 가슴은 따사롭고 포근하였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 내가 깊이 잠든 사이에 자은은 떠났다. 밑창이 떨어진 단벌 구두를 꿰어 신고 2개의 볼썽사나운 여행 가방과 옷 보퉁이를 쌓아 들고 갔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사위가 환하게 밝아 있었다. 아무렇게나 못에 걸리고 바닥에 널려있던 자은의 소지품들이 사라진 방은 낯설고 적막했다. 온 방과 세면장이 안개 같은 정적으로 뿌옇게 젖어 있었다. 갔구나 하고 나는 소리내어 중얼거려 보았다. 새삼스러운 눈으로 니스칠이 벗겨진 장판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역시 니스칠이 벗겨진 베니어판 문에 걸린
대학 노트만한 거울 앞에 섰다. 까맣게 타들어간 얼굴에 퀭한 눈두덩. 그 속에서 고통에 지질린 짐승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타인의 얼굴을 무례하게 들여다보다가 주의를 받은 사람처럼 황황히 눈길을 피했다. 수초간 허공을 더듬다가 다시 거울 속의 눈빛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거울 속의 얼굴은 나를 향해 핏기 없는 팥죽색 입술을 달싹였다. 아버지. 자언이 떠난 뒤의 나흘 동안 나는 한 번도 책장과 창틀의 먼지를 닦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집요한 걸레질도 때묻을 겨를도 없는 흰 걸레를 몇 번이고 두들겨 빨아야만 했던 강박 증상도 사라지고 없었다. 퇴근하여 돌아와 누우면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평화가 필요한 육신을 어루만지며 밀려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틈으로 저교한 햇빛이 춤을 추었다. 자언의 맑은 얼굴이 그 햇빛과 먼지 속에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예리한 칼날이 겨드랑이로부터 젖가슴까지의 살갗을 한꺼풀 한꺼풀 점이어 오는 것 같은 슬픔에 나는 눈을 감아버리곤 했다. 그러나 토악질만은 멈출 수 없었다. 이제는 왜 그런 짓을 해요? 라고 물으며 물끄러미 바라보는 자언이 없었으므로 나는 마음 놓고 구역질을 했다. 그녀의 부재를 확인할 때마다 내 더러운 손바닥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욕지기를 느꼈다. 내가 뿌리친 자언의 손, 그녀가 가지런히 허공에 펼쳐 보이곤 했던 10 손가락들이 내 수많은 혈관들을 비집고 살갗 속으로 숭숭 구멍 뚫린 뼛속으로 파고 들었다. 열차가 멈추었다. 승객들은 저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간혹 머리 위에 웬만한 사람의 몸통만한 짐들을 이고 승강장으로 내려섰다. 나갈 차례를 기다리며 나는 객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차창밖 승강장에는 얼마나 바람이 불어대는지 승객들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금방이라도 뒤집혀질 듯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다. 저마다 빗물에 젖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승객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여수. 마침내 그곳의 승강장에 내려서자 바람은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내 어깨를 혹독하게 후려쳤다. 무겁게 가라앉은 잿빛 하늘은 눈부신 얼음 조각 같은 빗발들을 내 앙문 입술을 향해 내리꽂았다. 키득키득 한옥식 역사의 검푸른 기와 지붕 위로 자언의 아련한 웃음소리가 폭우와 함께 넘쳐 흐르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작가 한강의 첫 소설 작품인 여수의 사랑이었습니다.